자, 82페이지. 채권 투자 위험. 자, 채권을 투자하면 위험이 있는데 그 위험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타이틀만 얘기해요. 타이틀. 자, 채권을 투자하면 위험. 첫 번째, 가격 변동의 위험. 타이틀. 두 번째, 신용의 위험. 세 번째, 유동성 위험. 네 번째, 콜 위험이 있습니다. 아셨죠? 가격 변동의 위험, 신용의 위험, 유동성 위험, 콜 위험. 네 가지를 크게 있다고 생각해요.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자, 여러분이 채권자예요. 내가 앞에 계신 분한테 1억 원을 빌려줬어요. 이분이 저한테 매년 5% 이자를 준대. 기분 좋게 빌려줬어요. 제 입장에서는. 근데 갑자기 한 2달 지나니까 옆에 계신 분이 나한테 와서 그래. 야, 그거 나한테 빌려주지 그랬냐? 내가 10% 줄게. 기분 좋아, 나빠? 난 되게 나쁘죠. 그래서 가격 변동이 있어. 그게 그거고.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신용위험 게 뭐냐면, 죄송해요. 제가 이분한테 빌려줬는데 야간 도주해버렸어. 그래서 못 받을 위험이잖아요. 그게 신용위험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가 뭐였어요? 유동성 위험. 유동성 위험인 게 뭐냐면, 채권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샀잖아요. 그래서 내가 채권을 샀는데 팔고 싶은 거야. 근데 채권을 중간에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이분한테 빌려줬어요. 근데 1억을 빌려줬는데 돈이 급해. 그래서 옆에 계신 분한테 깡을 해가지고 4%. 그래서 4%에 사. 안 산다는 거야. 3%. 안 산다는 거야. 1%까지 갔어. 그럼 나는 현금화 못하는 거죠. 이걸 유동성이에요. 콜 위험이라는 게 뭐냐면, 제가 이분한테 1억 원을 빌려줬어요. 1년짜리로 10%를 주고. 그리고 나는 그 10% 월 100만 원씩 계산해서 그걸 난 먹고 살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2달만 돈을 갚네? 돈 갚아요. 아, 미안해. 빨리 갚을게. 그거 뭐라게 그거? 아니 못하죠. 그럼 난 나머지 10달 동안 뭐 어떻게 할지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게 콜 위험이에요. 이해하셨죠? 네. 그게 각각 물어보니까 첫 번째, 가격 변동의 위험.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기 전에 채권을 처분할 때 금리가 상승하여 가격이 하락하는 위험. 그래서 만기까지 보유한 노출이 안 된다. 즉 무슨 말이야? 금리가 상승. 그 키워드. 금리가 상승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그게 뭐라 한다? 가격 변동 위험. 자, 신용 위험. 자, 부도 위험입니다. 체크. 부도 위험 체크. 그 정도만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유동성 위험. 채권을 매도할 때 매수세가 부족하여 제값을 받지 못하는 위험. 제값 받지 못하는 위험. 그걸 뭐라 한다? 유동성 위험. 콜 위험. 자, 콜 옵션부 채권이란 채권 발행자가 줄치세요. 채권 발행자가 임의로 중도에 상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채권. 그래서 콜 위험이라는 겁니다. 되셨죠? 개념만 기억하실게요. 중도에 상환하는 위험이라고 해요. 아셨죠? 콜의 반대 사실 풋도 있어요. 근데 갑자기 이런 거 있죠. 고객이 와가지고 저한테 돈 갚는 경우도 있고, 또한 내가 가서 돈 내놓으라는 경우, 그렇게 상환이 그리고 콜리엄 풀리엄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83페이지. 이게 듀레이션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굴록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자, 듀레이션이라는 게 뭐냐면 개념부터 볼게요. 이게 채권에 쓰는 용어입니다. 용어인데. 듀레이션의 의미부터 할게요. 듀레이션의 의의. 자, 현재 가치로 환산된 주치세요. 가중평균 회수기간. 가중평균 회수기간을 뭐라 한다? 듀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기억 이게 중요해요. 할인채와 복리채는 만기 전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므로 듀레이션과 잔존 만기가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채권을 했는데 이 채권이 할인채예요. 할인채인데 몇 년짜리냐? 3년짜리다. 그러면 이 3년짜리가 듀레이션이 3年. 아시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할인채와 복리채는 듀레이션과 만기가 같아. 듀레이션이라는 것은 그 잔존 만기죠. 회수기간 잔존 만기라서. 그 대신 그 밑에가 중요해요. 니은 이표채. 이표채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중간중간 돈 주는 거 이표채라고 그래요. 자, 이표채는 중도의 이자를 지급함으로 듀레이션과 만기가 있는데 듀레이션이 만기보다 짧아요. 이렇게 돼요. 꼭 기억하시면 돼요. 이표채와 복리채는 만기와 듀레이션이 같은데 이표채만 듀레이션이 만기보다 짧아요. 아셨죠? 그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두레이션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두레이션은 만기하고 친해. 나머지는 다 친해. 그거만 기억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두레이션은 만기랑 친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두레이션이 커지면 만기가 길어져. 두레이션이 짧아지면 만기가 짧아져. 그리고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 조건과는 다 안 친해. 반대. 이자율이 높으면 두레이션 넘어져. 유자율이 낮아지면 두레이션 올라가. 그런 식으로 다 친해. 아셨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기하고만 친하다. 그래서 보시면 자, 두레이션을 활용해 보시면 그 1번의 채권 가격 변동률에 보시면 니은을 볼게요. 채권 가격의 금리와 반대 방향으로 변함으로 금리 변화율보다 두레이션 증폭이 증가됩니다.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두레이션에 대해서는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두레이션이란 가중 평균 회수 기간이다. 그 다음 이 표체는 두레이션이 만기보다 작다. 같이 봐야 될 게 할인처와 금융체는 두레이션과 만기가 같다. 그 다음에 두레이션은 만기랑 같다. 나머지는 다 반대. 아시죠? 금리와 반대. 좀 더 나올 거예요. 그렇게 기억하십시오. 아셨죠? 자, 넘어가십시오. 약간 어렵습니다. 84페이지. 네. 아까 그거만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그걸 기억할 수 있잖아. 저 얘네들 이걸 기억할 줄 알아. 이거 좀 내니까 그래요. 세 개 다시 한번. 네? 두레이션이란 네. 가중평균 회수 기간이다. 용어 정리. 네. 할인처와 복리체는 두레이션과 만기가 같다. 이표체는 두레이션이 만기보다 작다. 그 다음에 두레이션은 만기랑 친하고 다른 애들랑 다 안 친해. 그게 무슨 말이냐면 두레이션이 크면 만기가 길어. 두레이션은 이자랑 반대야. 이자가 커지면 두레이션 짧아져. 다 반대예요. 그러니까 만기만 같아. 만기만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이걸 제가 나면 다 반대가 나오죠. 그게 아마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시면 채권에서 쓰고 있는 말키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이 만든 건데요. 예. 그 말키의 채권 가격 정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냥 냅니다, 야는. 여러분들은 끝단어만 외워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용 볼게요. 내용. 자, 1번 채권 가격은 수익률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채권 가격과 수익률은 반대예요. 반대 체크. 2번 채권의 잔존 기간이 길수록 동일한 수익률 변동에 따른 가격 변동률은 커진다. 커진 체크. 3번 채권의 잔존 기간이 길어짐으로써 발생하는 가격 변동률은 체감한다. 체감 체크. 4번 만기가 일정할 때 수익률이 하락으로 인한 가격 상승폭이 같은 폭의 수익률의 상승으로 인한 가격 하락폭보다 크다 체크. 5번 표면 이자율이 높을수록 동일한 크기의 수익률 변동에 대한 가격 변동은 작아진다 체크. 자, 반대, 커진다, 체감한다, 크다, 작다. 그거만 기억하신 상태에서 7번 문제 풀어보세요. 자, 7번 문제 다음 3번이거든요. 자, 볼게요. 어떻게 기억하시는지. 자, 박스 다시 내려올게요. 83페이지 밑에 다시 볼게요. 1번에 보시면 채권 가격의 수익률과 반대로 움직이죠. 반대 체크하시고 2번에 보시면 뭘 기억하시냐 되냐면 가격 변동률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커진다. 가격 변동률이 나오면 커진다. 그 다음에 그 체감한다는 건 그냥 항상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만기가 일정할수록 이게 나오면 커지고 표면 이자율이 높아지면 작아진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사실 표면 이자율이 높아지면 아니라 작아지면 작아진다고 해서 그렇게 가요. 감사합니다. 약간 어렵지만 끝단어 해보십시오. 야도 한 문제 내요. 말키 법칙이라고 해서. 되셨죠? 2번. 2번은 85페이지는 안 보셔도 되고요. 뒤에서 해드릴게요. 같이 움직이는 편에 있어서. 86페이지.
자, 86페이지와 87페이지와 88페이지는 하나 문제, 두 문제까지 나와요. 우선 어떻게 보냐면 채권을 하는 투자 전략이 두 가지 있어요. 소극적 투자 전략과 적극적 투자 전략이 있어요. 소극적 투자 전략, 적극적 투자 이거죠. 이런 거. 채권을 활용해서 시장에서 하는 수익률보다 좀 더 높은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 막 궁리하고 고민하고 하는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적극적 투자 전략을 하고, 그냥 채권에서 하고 있는 그냥 평균 수익률 따라가는 게 있어요. 그걸 보고 소극적 투자 전략이라고 해요.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오냐면 다음 중 소극적 투자 전략이 아닌 것은, 다음 중 적극적 투자 전략으로만 구성된 것을 종류 물어보는 게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는 뭐 물어보냐면 각각 전략의 장단점 물어보는 두 번째 문제. 항상 나와요. 항상. 근데 쉬워요. 자, 지금부터 할게요. 86페이지. 적극적 투자 전략 특징. 적극적 체크하시고, 주치시고 적극적 체크하시고, 특징. 현재 주치지 마세요. 현재 형성된 채권 가격에는 모든 시장 정보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기 때문에, 주치세요. 못하기 때문에 나머지 주지 마세요. 우월한 정보나 예측 능력을 이용하여 초과 수익 체크해서 초과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 그걸 보고 적극적 투자 전략을 합니다. 그 종류는 그 밑에 수익률 예측 전략, 채권 교체 전략, 수익률 곡선 타기 전략, 나비형 전략, 역나비형 전략 있어요. 그 다음 소극적 투자 전략 특징, 정보나 예측 능력을 이용하여 지속적인 초과 수익 획득이 어렵다고 판단돼요. 어려워. 초과 수익 불가능. 그래서 종류, 만기 보유, 인덱스, 현금 흐름 일치, 만기 운용 전략, 바벨, 사다리, 면역 전략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택하세요. 어떤 거에 올지. 어떤 거에 올지. 그래서 적극적이라는 것은 초과 수익을 내고 싶어하는 것들, 그다음 시장이 모든 걸 반영하지 못해서 나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예측을 해야 돼. 그쵸? 교체도 해야 돼. 그 다음에 곡선도 타야 돼. 나비도 잡으러 가야 돼. 그럼 가만히 생각하면 머리도 써야 되고 움직여야 돼. 맞잖아요. 뭐 생각해보세요. 예측을 하려면 머리 써야죠. 교체를 하려면 그것도 고민해야 되잖아요. 곡선 갈아타려면 고민해야겠죠. 나비 잡으러 가야 되니까 고민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소극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 흔히 가장 소극적인 전략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기다리는 거야. 채권 사서 만기까지 그냥 주장창 가는 거야. 그 다음에 인덱스가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면역이라는 게 뭐예요? 면역 주사 맞고 버티는 거 아니에요? 감기 걸리고. 그쵸? 네. 그렇게 하고 여러분이 외울 거는 현금으로만 나오죠. 현금으로. 맞죠? 아, 이렇게까지 해주면 돼요. 외우셔야 돼요. 기본으로 내요, 기본. 아시죠? 자, 기본으로 냅니다. 그래서 적극적 투자 전략, 소극적 투자 전략 물어봅니다. 진짜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종료 보겠습니다. 87페이지. 어렵지만 키워드만 해봅시다. 자, 수익률 예측 전략이랍니다. 만약에 예측하는 거예요. 아, 좋을지 말지 막 고민하고 따지고 막 하는 거. 그러면 자, 1번 수익률 하락 예상 시 수익률이 하락될 것 같아. 그러면 수익률이 하락될 것 같아. 그럼 만기가 긴 거 살까요? 작은 거 살까요? 그건 어떻게 해보세요? 긴 거. 자, 만기가 긴 거 사나 반대말로 듀레이션이 긴 거. 아까 듀레이션하고 만기 같다고 했잖아. 그래서 보면 수익률 하락 예상 시 채권 가격 상승됨으로 듀레이션이 큰 거, 긴 거, 큰 거. 됐죠? 그 문구만 기억하시면 돼요. 수익률이 하락 예상되면 듀레이션이 큰 거. 그러니까 수익률이 상승될 거라 생각하면 듀레이션이 짧은 거. 그러니까 듀레이션과 만기는 친해. 반대로 얘기하면 수익률이 하락될 거라면 만기가 긴 거. 그건 기억하셔야 돼요. 다음.
채권 교체 전략. 채권을 교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황이 예상될 때는 불황이 예상할 때는 국채를 매입하고 회사채를 매도합니다. 그거 기억하세요. 불황일 때는 국채를 매입, 회사채는 매도. 왜 그럴까요? 언제 그냥 부도날까봐 모르니까. 국채는 부도를 안 하잖아요. 회사채는 날 확률이 있죠.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황이 예상되면 국채 매입, 회사채 매도. 됐죠? 그 다음에 수익률 곡선 전략입니다. 우상향으로 될 때는 수익률 곡선을 갈아타고 우상향이 뭐죠? 주식시장 올라가는 거. 올라갈 때 계속 갈아타고. 그래서 우상향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수익률 곡선 갈아타기. 그 정도. 자, 나비 전략이라는 게 뭐냐면요. 자, 채권이 단기채, 중기채, 장기채가 있잖아요. 언니들? 네. 세 개가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단기하고 장기가 있어요. 나비가 날개가 양쪽에 있죠? 그래서 나비 전략인데 단기하고 장기 가지고 포지션 잡는 거. 그거 보고 나비. 아셨죠? 보면 나비형 투자 전략 있으시죠? 보면 단기와 장기 갖고만 합니다. 그게 나비형이에요. 그 다음 5번 영나비형이라는 것은 그 반대겠죠. 그래서 뭐만 갖고 해요? 중기채만 갖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5번에 1번에 보면 단기와 장기 금리 상승하고 중기 금리만 하락할 것으로 예상돼서 뭐 중기채 중심으로 하는 걸 보고 한다. 영나비형이라 한다. 그리고 그걸 보고 볼릿 형태라는 볼릿. 되셨죠? 개념 기억하세요. 정리. 수익률 예측. 수익률 하락할 때는 두레이션이 긴 거. 교체. 불황일 때는 국채 매수, 회사채 매도. 수익률 곡선 우상향. 나비형은 단기하고 장기. 영나비형은 중기. 배우셨죠? 네. 다음 넘기세요. 소극적 전략. 소극적 전략은 말 그대로 만기까지 보유하는 거예요. 만기까지 가져가는 거. 그 다음에 채권 인덱스 가는 거. 그 다음에 현금으로 밀지시키는 거. 현금으로 밀지시키는 게 뭐냐면요. 고객이 돈이 필요해요. 내가 돈이 필요한 시점에 맞춰서 만기를 맞춰놓은 그 현금으로 밀지 전략이에요. 내가 돈이 필요한 시점에. 사다리형이 뭐냐면 사다리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 사다리잖아요. 그래서 요 사다리처럼 돼가지고 어떤 채권의 보유 양을 가지고 체크하는 거예요. 보면 자, 여러분이 외워줄 거는 뭐만 외우셔야 되냐면 4번 사다리형. 자, 각 잔존 기간별 채권 보유량을 조절하는 걸 뭐라 한다? 사다리형. 그 다음에 면역 전략을 기억하십시오. 면역 전략 두 번째 줄. 채권 기관과 채권 포트폴리오를 두레이션을 일치시키는 전략. 그걸 보고 한다? 면역 전략입니다. 그 정도만. 되셨죠? 개념만 보십시오.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사실 쉬워요. 적극적, 소극적 구분하시고 적극적 투자 전략에 있는 종류 기억하시고 개념만 보시고 소극적 투자 전략에서 여러분 기억할 거는 사다리하고 면역을 기억하십시오. 면역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두레이션 드래곤. 그 다음 89페이지. 이건 안 보셔도 돼요. 네, 이거 잘 안 나오니까 넘어가십시오. 자, 이거는 하셔야 돼요. 91페이지. 야, 91페이지인데요. 이거는 여러분들한테는 꼭 나오는 문제니까요. 채권이에요, 채권. 채권에서 종류가 세 가지가 책에 있어요. 전환사채 있으시죠? 자, 89페이지 보셔야 돼요. 91페이지. 옵션이 첨부된 채권. 자, 1번에 보시면 전환사채. 전환하는 사채. 이게 무슨 말이냐? 채권인데 이 채권이 주식으로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환한다. 채권을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걸 전환사채라는. 보시면 읽어드릴게요. 발행회사의 신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는 채권. 그걸 보고 전환사채. 아셨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죠. 내가 A 회사에 1억 원을 돈을 빌려줬어요. A 회사에 1억 원을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빌려주면서 야 내가 니네 회사에 만기 전에 니네 회사가 좋아지면 1억 원어치 주식 살 수 있게 우선 권한을 줘. 그 대신 돈 빌려줄게. 그걸 보고 전환사채. 말 그대로. 네, 그 밑에 신주인수권부 사채. 이거는 뭐냐면 내가 1억 원을 빌려줬어요. 그럼 내가 1억 원을 빌려줬는데 니네 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때 내가 1억 원어치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줘. 신주, 새로운 주식을 내가 가질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는 사채. 신주 인수권부 사채. 개념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교환사채. 내가 1억 원을 니네 회사에 빌려줄게. 네가 갖고 있는 주식 중에 괜찮은 주식과 바꿔 해줘. 교환사채. 개념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읽어드릴게요. 전환사채 1번. 발행회사의 신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는 채권. 키워드 신주 전환 키워드. 자, 2번 신주 인수권부 사채. 발행회사의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 신주 인수 체크. 교환사채. 발행회사가 보유한 그 회사가 갖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갖고 있는 채권. 그리고 교환사채. 개념 물어볼 수 있어요. 됐죠? 예. 그 다음 방법 없어. 이걸 물어봐요. 이거는 외우면 안 되고 조금 이해하시면 풀어요. 딱 한 번 해야 될게요. 약간 어려울 수 있어요. 그냥 모르겠으면 네, 좀 아쉬운 분들은 자, 전환사채는 채권이 뭐로 바뀌어요? 주식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채권 주식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제가 이분한테 1억 원을 빌려줬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전환하는 거예요. 개념만 기억하시면 이게 이제 우리 말에 흔히 말하는 재무상태표. 재무상태 자산, 부채, 자본이라는 게 있으시잖아요. 자, 내가 돈을 앞에 계신 분한테 1억 원을 빌려줬어요. 앞에 계신 분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게? 부채죠. 근데 이 회사가 잘 됐어. 그럼 이거를 뭐로 바꾼대? 주식으로 바꿔. 그럼 제가 행사를 하면 부채는 줄어들겠죠. 채권이 없어지니까 주식은 늘어나죠. 그러면 교환사채 행사를 하면 부채 감소, 자본 증가. 그쵸? 이해하시죠? 네, 이게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 신주는 새로운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1억 원을 빌려주고 니네 회사가 갖고 있는 주식을 신주를 나한테 줘. 그런데 채권이 없어지질 않아요. 끝까지 가요. 권리를 주기 때문에. 그럼 부채는 변동이 없어요. 그 대신 자본은 새로운 돈이 들어왔으니까 증가하죠. 자산은 당연히 올라가죠. 신주인수권 사채를 행사하면 부채는 변화가 없어요. 그만큼 돈을 줘야 많기 때문에. 대신 추가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두 개가 움직이죠. 교환사채. 교환사채는 그 회사가 갖고 있는 다른 회사 주식. 제가 만약에 회사를 갖고 있는데 제가 삼성전자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 근데 이분이 나한테 야 네가 갖고 있는 삼성전자를 갚아라.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채는 줄겠죠. 깔아질까? 자본은 줄겠죠. 됐죠? 자산과 자산 비교. 요거 시험 문제. 보시면 91페이지 보시면 자, 전환사채 볼게요. 전환사채 2번에 보시면 권리가 행사하면 부채는 감소하죠. 자본금 증가하죠. 자산은 별 이상 없죠. 그 다음에 신주인수권부 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행사하면 부채는 별일 없어요. 아무것도. 자산 증가, 자본금 증가. 교환사채는 부채는 감소하죠. 그 다음에 자산은 감소하죠. 이걸 물어봐. 이걸 물어본다. 아셨죠? 그냥 한 문제예요. 꼭 나와. 찍지 마. 이해하시면 풀어 이거 그냥. 찍지 말라고.
하셨어요. 자, 넘어가십시오. 자, ABS. ABS는 이거예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ABS는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금융기관이 어떠한 채권을 갖고 있어, 채권. 이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채권을 가지고 표준화시켜요. 표준화해서 어떤 금융상품을 만들어요. 예, ABS가 어세트거든요. A가 어세트예요. 그래서 어떤 자산을 가지고 어떤 표준화되어 있는 채권을 하면 ABS고, 모기지를 갖고서 만들어 보면 MBS예요. 그래서 ABS는 말 그대로 자산을 표준화해서 하나의 상품을 만들고 이걸 투자자가 투자를 하면 이 금융회사에서 입장에 돈이 새로 들어오게 했잖아요. 그럼 그 돈을 갖고 다시 운영하는 게 ABS예요. 가장 키워드는 뭐냐면 표준화. 자, 1번 개요 볼게요. ABS는 개요. 금융기관이 보유한 자산을 표준화하고, 표준화 체크. 특정 조건과 집단화 이걸 근거로 발행하는 새로운 형태의 유가증권입니다. 주로 목적은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합니다. 주치세대 자금 조달 목적.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거 2번입니다. 자산 보유자의 신용이 아니라 기초자산의 신용을 바탕으로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금융회사가 갖고 있는 이 자산을 근거로 이 자산을 표준화해서 채권을 만들어요. 그걸 보고 ABS라고 하거든요. 이 ABS를 가지고 판매를 하면 투자자가 돈이 들어오면 다시 돈이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 ABS는 이 금융기관과 전혀 별개의 한 상품이거든요. 별개의 상품이에요. 따라서 이 금융기관의 신용과 이 ABS 신용은 별개입니다. 그게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올 거예요. 보시면 1번에 개요에 2번에 보시면 다시 자산 보유자의 신용이 아닌 기초자산의 신용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채권, 그걸 보고 ABS. 시험장 가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산 보유자의 신용이 상당히 중요하다가 틀려요. 전혀 다른 거예요. 예, 그게 답니다. 나머지 안 보셔도 돼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셔야 돼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쭉 가셔서 106페이지. 106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네 문제가 나오는데요. 예측 불허. 뭐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페이지는 딱 2개. 근데 여기 있는 것만 쭉 보셔도 3문제는 맞죠. 딱 이거 이상 안 나와. 무슨 말이냐면 106페이지 보시면 코넥스 시장의 특징 있으시죠? 예, 그냥 나와요. 네요.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어요. 읽을게요. 코넥스 시장. 코넥스 시장은 혹시 들어보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중소기업에서 괜찮은 그 중소기업들이 모아가지고 상장한 시장, 그걸 코넥스 시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코넥스 시장 볼게요. 상장 대상의 제한 및 진입 기준이 완화되어 있어요. 완화 체크. 강화하면 틀려요. 중소기업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조건을 상당히 낮춰놨어요. 됐죠? 그 다음 2번째. 전문 투자자 중심 시장입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의 경우에 기본금 얼마? 1억 원 이상이 있어야 돼요. 1억 원 체크. 그 다음에 상장회사 부담이 완화돼서 공시 의무, 기업 재무 구조 측면의 완화, 그래서 반기 및 분기 보고서가 면제됩니다. 중소기업이니까. 그 다음에 4번 기업 성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M&A를 지원해서 합병일 요건을 완화시켰어요. 자, 이거 문구를 많이 읽어두시면 시험장가 이거 바꿔놓고 잘 바꿔놓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진입장벽이 완화되어 있다. 최소한 1억 원이다. 그렇지만 전문가 시장으로 되어 있다. 상장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켰다. M&A를 편하게 쉽게 하게 만들어놨다. 이게 정답인데 시험장감 이걸 계속 바꿔놓은 거죠. 107페이지 이거 한 문제. 107페이지 상장제도. 코넥스 시장 상장제도예요. 자, 상장제도 1번 지정기관 투자제도 도입. 자, 지정기관 투자는 숫자 기억하십시오. 1년 체크. 그 다음 현재 몇 퍼센트? 20% 체크. 가로놓기 냅니다. 야. 1년에 20. 그 다음 나머지는 뭐 그 밑에 2번에 보시면 지정자문의 상장 적격의 판단인데요.
지정 자문인이 기업의 상장 적격을 판단하고 거래소에 의해서 심사를 최소화합니다.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최소화. 그 다음에 지정 자문인이 적정성을 검사한다. 자, 코넥스 시장에서 기업의 적정성을 체크하는 사람이 누구냐? 지정 자문인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지정 자문인이 적정성을 체크한다.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 나머지는 안 보셔도 되고, 상장 요건, 상장 대상을 주치셔야 돼요. 중소기업법에서 있는 중소기업. 그 다음에 주권의 양도 제한 없어요. 그 다음 제일 중요합니다. 감사 의견은, 감사를 받거든요. 올려올 때 최근 사업년도 감사 의견이 뭐일 것? 적정일 것. 적정. 그다음 지정 자문 인력이 아까 있었죠? 지정 자문인에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지정 자문인 몇 명? 1인. 시험장 가면 이게 2로 바뀌면 큰일 나요. 1인. 그 다음에 액면 가격은 100원, 200원, 500원, 1000원, 2,500원, 5,000원 중에 하나입니다. 죄송하지만 외워주세요. 이 106페이지, 100페이지, 7페이지 요거만이라도 달달달 외우시면 두 문제는 그냥 맞추고. 그렇죠? 죄송하지만 외워주셔야 돼요. 네 문제 중에 두 문제예요. 아, 이거 외우면 두 문제 맞춘다는 게 좋죠. 넘어가시죠. 120페이지. 증권분석이 10문제가 나와요. 10문제가 나오는데 쉬운 문제가 4문제, 어려운 문제가 4문제. 아, 15문제가요? 아, 15문제구나. 10문제 맞추려고 하는 거구나. 15문제. 쉬운 문제는 평범한 거 나머지. 자, 증권시장 분석인데 보겠습니다. 그냥 넘기셔서 120페이지. 120페이지 증권 분석이 책에 있으시죠? 그 박스에 보시면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건 뭐 기본적으로 물어봐요.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이 있는데 이거예요. 그 혹시 여러분들 주식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그 차트 분석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증권거래소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 코스피 지수가 현재 몇 포인트를 찍었고요, 앞으로 어떻게 갈고 이렇게 하는 사람에서 주식시장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차트 보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 기술적 분석. 기술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항상 차트가 나와요. 차트. 그래서 이것도 있고 또 하나 이제 증권 그 방송 TV 같은 거 보면 전문가들이 차트 쭉 보여주고 이거 확대시키고 줄이고 막 이러면서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차트 분석. 이걸 보고 기술적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기본적 분석이라는 게 뭐냐면 이건 보통 애널리스트들이 많이 해요. 기업을 탐방하고 가서 검사하고 재무상태 보고 과연 이 사람들이 어느 기업을 갖고 있는 내재 가치를 평가한다는 그걸 보고 기본적 분석을 하고요. 이게 가장 키워드가 이거예요. 그래서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구분하는 박스.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시험 문제죠. 볼게요. 자,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이 있습니다. 보시면 기본적 분석, 목적, 증권, 저평가 종목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어떤 주식을 선택할 것인가 파악하는 것 기본. 왜냐하면 저평가, 많이 들으셨잖아요. 저평가주를 사서 이게 올라가면 파는 거. 그걸 보고 가장 뭐라 한다? 기본적 분석. 그래서 그 밑에 그 기업의 내재 가치를 평가하는 거. 내재 가치.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기업의 재무제표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기술적 분석은 매매 시점을 봅니다. 포인트. 그래서 어느 시점에 살까 팔까를 보는 건 기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그 밑에 가격을 보는 가격. 적정 가격일까 아닐까. 그 다음에 여기서는 차트로 갑니다. 자, 정리했죠? 네, 왼쪽에 오른쪽에. 하나를 보셔야죠. 설마 두 개를? 하나를 외우셔야죠. 네, 기술을 외우십시오. 다른 전부 다 기술만 나와요. 그 다음 분석 방법이 하향식 방식과 상향식 방식이 있죠. 위에서 내려오면 탑다운 방식이라서 분석하는 방식이 하향식이고요.
밑에서 올라가면 상향식이에요. 탑다운과 바텀업인데 거기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실 때 뭐가 있냐 하나만 해보세요. 하향식은 어떻게 가요? 맨 처음에 경제를 분석을 하고 산업을 분석하고 기업으로 가는 게 하향식. 위에서 내려오는 거. 크게 보고 그다음 중간 거 보고 세부적으로 보는 거. 그게 하향식이고 밑에부터 올라가는 거. 밑에부터 종목 보고 기업 보고 산업 보고 그다음 경제 보는 거. 그리고 상향식. 그 개념만 기억하세요. 시험 나가면 바꿔서 낼 거예요. 하향식이 뭐냐 상향식이 뭐냐 그 개념만. 위에서 내려오는 건 하향식, 밑에서 올라가는 건 상향식. 그 개념만. 그래서 120페이지는 한 문제 됩니다. 야. 자, 이 상태에서 자 뭐로 가냐면 바로 130페이지로 갈게요. 자, 기술적 분석 바로 들어갑니다. 기술적 분석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시점이나 시점 언제 살까 이거죠. 계속 보시면 130페이지 갔죠? 자, 기술적 분석 매수 매도 시점에 뭐한다? 포착 언제 살까? 시점 지금 사야 돼 팔아야 돼? 네? 사야 돼 팔아야 돼? 사야 돼요? 그럼 사세요. 그게 기술적 분석이라고. 뭐 살지 나도 모르겠어. 그걸 때는 기본적 분석. 사야 돼, 팔아야 돼, 기술. 뭐 살래? 그 기본. 이해하시죠? 그리고 자 장점. 자 막 줄치지 마세요. 칠하는 거 맞추세요. 자 기본적 분석이 과거 정보에 의존하고 자료의 신뢰성과 회계 처리 방법 및 분식 결산 등에 따른 문제점이 있으나 기술적 분석은 기술적 분석은 주가와 거래량의 모든 정보가 반영된다는 가정에 바탕을 둔다. 키워드 모든 정보가 반영된다. 키워드.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다음 2번 기본적 분석으로 과대 또는 과소평가된 주식이 투자자에게 인식된 시점에는 이미 주가에 반영된 경우가 많으나 기술적 분석에서는 주가 변동의 패턴을 관찰하여 그 변동을 미리 예측할 수 있다. 패턴이라는 게 그거죠. 이랬어, 이럴 거야. 패턴. 3번 기본적 분석은 이론이 복잡하고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는데 비해 기술적 분석은 차트를 통하여 누구나 쉽고 짧은 시간에 이해할 수 있다. 쉽고. 그게 키워드입니다. 기술적 분석은 모든 정보가 다 있다. 패턴을 분석한다. 쉽다. 그거 기억하시고 그다음 한계점도 기억하셔야 돼요. 한계점. 과거의 주가 변동의 패턴이 미래에 그대로 반영되지는 않죠. 그대로 이거 상식적으로 보셔야 돼. 그 다음에 2번 차트 해석이 분석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렇죠. 보는 사람 다 다르니까. 세 번째, 과거 주가의 동일한 양상을 놓고 어느 시점의 주가 변화의 시발점인가 관한 해석이 다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4번, 주가 변동이 주식의 수급이 아닌 다른 요인으로 발생될 경우에 이를 설명할 수 없다. 그 다음에 5번, 내재 가치를 무시하고 시장의 변동에만 집착하여 시장의 변화 요인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없다. 그 다음에 6번째, 이론적 검증이 어렵다. 이게 단점이에요. 장점, 단점이 있는데 단점 같은 건 상식적으로 보시면 돼요. 제가 이제 자꾸 여쭤보는 게 오를까 떨어질까 몰라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보는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차트는 보는 사람마다 어느 때를 기준으로 할 건지 다 달라요. 여러분이 주식이 올랐다 떨어졌다 언제 기준으로 할 거예요? 오늘 아침 기준으로 할 거예요? 어제 걸 할 거예요?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차트를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르다. 그 얘기가 단점이에요. 되셨죠? 그 다음 131페이지. 자, 기술적 분석의 종류가 있는데 1번이 추세 분석이 있고 2번이 패턴 분석이 있고 3번 지표 분석이 있고 4번 심리 분석이 있고 5번이 목표치 분석이라고 있어요. 개념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야가 뭐냐. 개념 볼게요. 추세 분석. 추세 분석. 자, 외우려고 하지만 한글을 분석해. 한글을 분석해보라고. 추세라는 게 뭐예요? 이랬어, 이럴 거야 이러잖아요. 그걸 뭐라고 해요? 추세예요. 추세를 분석하는 게 추세 분석이다. 그래서 보시면 주가는
상당 기간 동안 동일한 방향으로 지속 체크, 지속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특징이 있다. 지속한다. 그럼 무슨 분석? 추세 분석이다. 개념하다. 패턴 분석. 자, 주가의 추세선이 변화될 이 패턴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추세는 그냥 이렇게 갈 거야, 앞으로 갈 거야, 이게 추세 분석이고, 패턴 분석은 가장 대표적인 이거예요. 찍고 쭉 올라갔어. 지금 현재 어떻게 될지 몰라. 이게 올라갈지 떨어질지 모르겠어. 그렇죠? 그럼 계속 올라갈 것 같다? 지속형. 떨어질 것 같다? 반전형. 이거예요. 아셨어요? 그게 그 추세랑 같이 가는 건데 패턴을 보는 거죠. 그래서 보면 패턴 분석에 보면 2번에 반전형 패턴이 있고 지속형 패턴이 있으시죠? 그거 물어봐요. 아셨죠? 그러니까 추세 분석은 과거에 이렇게 했을 거 앞으로 갈 거야. 추세 분석이라고 하고 패턴 분석은 과거 어떻게 갈지 모르겠지만 일정 전쯤 왔을 때 올라갈지 떨어갈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반전형, 그다음에 지속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전형 같으면 헤드 앤 숄더형, 이중, 삼중, 천정형, V자형. 지속형은 삼각형, 깃발형, 그다음에 페널티형, 쐐기형, 직사각형이 있어요. 어떤 거예요? 외우라면 안 돼요. 외워야죠. 그래서 반전형하고 패턴, 지속형을 좀 보셔야 돼요. 시험 때 가장 기본적으로 나올 게 다음 중 모형이 지속형이 아닌 것은, 다음 중 반전형이 아닌 것을 물어봐요. 그래서 혹시요, 이게 뭔지 아세요? 그렇죠, 아시네요. 이거 하나 왜 다른데? 이게 뭘까요? 가오리형이 아니라 지속형. 지속형 하나씩 해드릴게요. 자, 사각형 또는 다이아몬드형. 언니들 여기 봐요, 여기. 여기 보시라고. 사각형, 다이아몬드. 이게 무슨 형? 삼각형. 그 다음에 깃대, 쐐기를 받고 열을 가지죠. 내가 보시죠. 어차피 없어. 외우셔야 돼. 그럼 지속형은 뭐가 있어요? 즉 사각형. 됐어요? 그 다음에 쐐기 받고 연기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삼각형, 깃대, 꼬리. 깃발, 깃대, 깃발. 예? 페널티형은 잘 안 돼. 페널티 여기만 있어, 이 책은. 다른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정도만 기억하세요. 그래서 반전형하고 지속형을 구분하는 문제 낼 수 있으니까 거기다가 우리 흔히 말하는 이연 하나 그려놓고 사각형에 쐐기를 받고 삼각형을 만들고 깃대를 날리는 거. 그 무속형이다? 지속형이다. 방법 없어요. 그거지. 아셨죠? 네. 그 다음 지표형 있어요. 지표형을 볼게요. 지표형은 과거의 추세 성향에서 반복할 가능성이 있어서 통계적으로 나타내는 거. 반복할, 통계 이런 단어가 나오면 뭐예요? 지표. 통계 또는 반복 이런 단어가 나오면 지표. 그 다음에 심리 분석표가 있어요. 심리 분석이라는 것은 주식 투자의 기본이 매매 타이밍이고, 타이밍을 결정하는 것은 투자 심리이다. 타이밍 나오면 심리. 살까 팔까 어디 살까 투자. 그 다음 목표치는 주가 흐름에 대한 과거 이용한 패턴을 파악하고 이에 따라서 어느 수준까지 상승하고 하락하고. 나는 주식 샀을 때 목표치 몇 퍼센트일 때 파세요? 나 10%에 팔 거야. 워렌 버핏이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8%. 그런 것처럼 자기 목표치가 있잖아요. 그게 목표치. 그 목표랑 수준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목표치다. 키워드 하나씩 다시 설명드릴게요. 추세 분석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지속이 나오면 추세. 그 다음 패턴 이런 단어가 나오면 말 그대로 패턴. 예. 근데 패턴에 두 가지가 있어요. 반전형과 지속형이 있는데, 지속형은 그림 그려서 외우죠. 사각형에, 삼각형에, 깃대형에, 쐐기. 그 다음 지표는 뭐가 나와요? 반복이라는 단어와 통계라는 단어가 나오면 지표. 그 다음 목표치는 수준. 그 다음에 심리는 타이밍.
심리 외우고 나 언제 팔까 막 하잖아요. 매매 타이밍 한다는 거. 그쵸? 자, 기분 좋게 12번. 12번. 12번 문제 푸시라고. 12번 문제 푸셔보시라고. 자, 푸신 분들만 10분 쉽니다. 아니 왜?